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동훈입니다. 금일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 토론회, 정치분권과 지역상생, 분권만이 사건이다.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정치분권에 대한 애정으로 귀한 걸음하신 안성호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쪽에 아주 최고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해방된 72년이 됐는데 절대 빈곤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국회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맡은 이상민입니다. 이 자치분권, 또 지역상생, 이런 귀한 테마를 갖고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석 민주정치연구원 원장님 등 또 안성호 교수님,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헌특위위원이고요. 오늘 아침 2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집중 쟁점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특위에서. 그래서 총괄, 기본권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 오늘 지방분권을 바로 제2회의장이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기서 지금 개헌특위가 있고, 지방분권이 오늘 쟁점 집중 토론 테마입니다. 아침.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맡은 거는 국회 그동안의 진행 결과, 그리고 또 대략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세 쪽짜리 이거를 지금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제가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회 개헌특위에 국회의원들 참여하는 본래의 개헌특위가 있고, 외부의 자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김성호 지방분권분과 간사에 따르면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지방분권 개헌은 개헌의 핵심 과제이고, 이거는 국가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핵심 내용으로서 몇 가지를 9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1조입니다. 제왕적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규정토록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고 중앙집권적 국가경영 방식을 첨단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헌법상. 두 번째는 2조입니다. 지방자치권을 주민의 헌법상 권리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에 기초하는 것이고, 주민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는 걸 명확히 헌법상 규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이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또는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이런 단위에 있어서의 그 사무에 관한 내용은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헌법상 규정을 하겠다 것이고요. 셋째, 그리고 자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것, 또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벌칙 제정 같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법률, 국회의 의결 절차를 통한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자치 입법권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벌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정부가 지방 법률 자치규범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관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지방세, 복리 관련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 그런 사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법률에 우선해서 그 지역정부가 자치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이렇게 헌법상 규정을 하겠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특별행정기관과 같은 중앙행정국의 기구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임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특히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 징수를 자치기금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적정 재원은 헌법상 보장하도록 하고 위임사무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위임한 사무의 수행 비용은 위임하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그리고 지역정부의 자주과세권, 다음에 각 지역마다 불균형한 재정 상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헌법상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정부의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보통 지방정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계속 개헌특위에서 지역정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방하면 중앙과 지방에서 지방은 변두리, 2차적, 부차적, 종속적 이렇게 내려온 정서적 그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이를 좀 끊고 좀 독자적인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뭐 종속적이고 주종 관계가나 부차적이고 1차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독립적인 그런 관계라고 해서 지역정부라고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를 드리는데 별로 제 말이 별로 현찬은 이렇게 꼭 지방정부 한번 교수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3쪽입니다. 지역정부의 자주조직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같은 법률로 정하고 통일성 하는데 저는 이 간사님들 이렇게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정하도록 예컨대 집행 중앙정부로 말하면 대통령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의원내각도 있을 수 있고 이원내각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굳이 여기는 간사님 여기 자문위원회에서는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저항합니다. 하여튼 그런 제 의견이 그렇고요. 일곱 번째 상원제를 도입하자, 양원제를 하자는 뜻이고요. 지역 대표성 있는 상원제를 도입해서 양원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헌법 개정 절차를 보완하자. 이게 유신 전에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있었는데 유신 때 없어졌다고 지금까지 유신 때 오고 있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자치기법 조례까지도 주민이 발의하고 표결하고 또 소환까지도 직접민주주의가 좀 대폭 점진적으로 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홉 번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위에서 지방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 통제를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 법원장, 지방 검찰청장, 지방 경찰청장 등 지방 사법기관장에 대한 주민 통제 장치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주민 통제 장치라고 여러 개 있지만 선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도 주민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거에서 뽑았다고 해서 그게 나빠졌습니까? 법원장, 경찰청장, 검사장도 주민들이 통제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문위원회고 대체로 지금까지 경의된 것은 지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당내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자치분권의 규모, 정도, 성격에 대한 것인데요. 이 8가지가 저도 8가지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권, 여기서는 이제 분권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지역은 지금 고래로
한 번도 분권을 신뢰하지 않고 중앙집권에 계속 그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그래서 이 불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분권 넘어서서 균형 발전이 표명이 되고 선언되고 실효성 있게 방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전제로 지금 자치분권은 제가 전문가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바고 제 나름대로 그래서 터득한 바에 따르면 이 자치분권은 지금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고 환경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국가 운영 체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발전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나가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분권은 단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또는 뭐 중앙 정부나 지역 정부의 권한 배분, 뭐 이런 지역 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 또는 뭐 재원의 배분 뭐 이런 문제 차원인 게 아니고 국가 운영 그런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과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권과 균형 발전이 함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핵심은 우리가 분권, 자치분권의 핵심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주민자치가 핵심이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게 운영하고 또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자기 결정 또는 책임성이 자치분권의 상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주민 발의권 또는 주민 표결권, 소환권 여러 가지 같은 주민 다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배우기를 대의제가 원칙이고 직접민주주의는 저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또는 부차적 그런 원리라고 배웠는데 제가 분권 공부하면서 교수님들 강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느낀 바가 직접민주주의가 원칙이고 간접 대의제는 그걸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ICT의 기술 문명이 많이 보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좀 전에 대의제가 원칙이라고 했던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교통이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고 한데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뭐 여러 가지 제약 등을 이유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T에서 상호소통이 원활히 어쩌면 과대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ICT를 잘 활용을 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여러 가지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또 한대 의견이 모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도 군수 협의회, 시도 지방의회 또는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의 대통령 권한을 지방정부, 지방시도지사들 또는 시도 군수가 권한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선출직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권한 배분인데 저는 그거를 반드시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이 확고하게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건 바로 바닥에서 무게가 있고 거기서 이루어져야 커뮤니티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선출직들이 자신들의 권한 배분만 너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권력 다툼에 나서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자주 입법 조직 재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규범은 법률을 넘어서는 그 지역과 그 사무에 관해서는 법률을 우선하는 특수사회에 적용되는 자치규범 재정권은 주민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조직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자문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법률로 일단 정하고 각 특수성에 맞춰서 이렇게 위임한다는 뜻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 주민들이 깨어 있으시고 권리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방제 수준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준이라는 걸 빼고 연방제
연방제 수준은 뭐고 연방제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기 합니다. 연방제로는 한다. 예. 한번 과감하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또 지역정부 사이에 연방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연방제 수준이라고 또는 연방제에 준하는 버금한 문재인 대통령은 준하는이라는 말을 쓰시던데 그래서 후보 때 주시길래 그런 말 쓰면 굉장히 비겁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대통령 계시고도 연방제 뭐 이렇게 저게 하는데 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왜 준하는 버금가는 뭐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연방제이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6번째 양원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7번째로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충청 민심을 전달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세종시가 사실은 불공과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의 비효율이다라고 해서 저항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것이 상징이 제대로 안착이 되고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확실하게 담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수도, 수도를 어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딱 해야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을 기능을 통해서 분공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교수님 그 말씀에 따릅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야릇한 분위기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자치분권도 제왕적 대통령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형태와 함께 자치분권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건 아닙니다만 의원마다 그냥 대체적인 기류는 중앙정부 형태는 워낙 정파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권에 관하고 기본권에 관한 것만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것만이라도 하자. 아직은 뭐 중앙정부 형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부딪히는 건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런데 이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와 선거제도 그리고 이 분권과 기본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내년 이제 6월달에 그 개헌을 이루어질 때 지금 이제 불과 내년 1, 2월 사이까지 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중앙정부 형태, 말하자면 대통령제냐, 사면 중임제냐, 또는 뭐 의원내연제냐, 이혼 특종제냐, 선거제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정파 사이에 잠재적 대선 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딱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좌초가 될 경우에 다른 것까지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치분권 뭐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자치분권과 기본권만이라도 좀 이거는 거의 좀 약간의 스펙트럼만 다소 다를 뿐 거의 방향성은 같습니다. 정파도. 그렇기 때문에 합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기본권하고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와 이와 관련된 그 선거제도 문제와 어떻게 이거를 잘 해서 할 것인가 라는 점에 전략적 초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예, 방금 소개받은 강현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핵심만 간단히 좀 PPT를 좀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뭐 좀 핵심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유기적으로 좀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해서 자치분권 과제가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보통 이제 중앙정부가 여기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지역에서도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림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전남 전북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전남 전북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자치분권만 할까봐, 그래서 자치분권을 통해서 수도권만 더 잘 될까봐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이 자치분권이 더 진도가 못 나간 게 그 낙후 지역분들,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면서 더 진도가 못 나갔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과 좀 함께 가야 되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해서 자치분권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왜냐하면은 그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사실은 중앙집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앙집권을 계속해서는 이 지역 불균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 봉착했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부처 할거주의나 지역의 무책임, 예산 낭비. 따라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될 때 저는 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자치분권을 할 때 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낙후 지역이나 농촌 지역 또 혹은 호남 지역 이런 경우에는 이 재정분권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재정분권 자체를 이렇게 좀 반대하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 조정제도,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이 조정제도가 잘 안 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보는 듯한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면은 그 오히려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 분권을 좀 반대하는 뭐 중앙정부 부처라든가 뭐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각 지역 간에 이 재정분권에 따른 이해득실을 막 드러냄으로써 반대 세력들을 막 만들어 나가서 결국 판을 속된 말로 파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손해보는 데와 이익 보는 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조정을 못 해주면은 반대가 점점 많아지고 한 지역만 반대해도 사실은 진도가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가 광역만 17개, 기초가 2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200개를 사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균형발전 정책도 역시 그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집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 재원으로. 이것도 조금 지역 주도로, 그 다음에 각종 지역 혁신기관들도 분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간에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와대나 당이나 대통령위원회라든가 뭐 기재부나 각 부처 간에 이 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는데 한 발자국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해관계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연 이제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개헌 국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헌 이후 국면이나 혹은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나타날 소지들이 많이 있고, 저는 이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균형발전 요소를 잘 그야말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이 자치분권이 좀 굉장히 뜻밖의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핵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재인 정부 다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뭐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다음에 여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협업을 강화한다.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이번에 국정과제인데 이게 쉬우면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잘 갖고 갈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균형발전 두 다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내려가면. 특히 지역 언론들은 분권이 균형발전이고 균형발전이 분권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커플만 더 밑에 가면 이게 사실은 조금 좀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지역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공약들도 사실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공약은 대통령 공약이 있고 대통령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누구 보고 할 거냐? 그럼 자치분권이 되면 이게 안 되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공약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역대 정부들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쭉 했는데 저는 이 역대 정부들이 한 4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발전 정책에서 목표가 좀 모호했고요. 도대체 균형발전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이걸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이 중앙정부의 요구만 했지 스스로 책임지는 일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부가 참여정부였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의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온 지역에서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그 중앙정부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도시에 와 있는 그 기관이나 또 그 임직원들도 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지방정부는 이건 내 일 아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이 부처 할거주의입니다. 중앙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민간보다는 정부 중심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도표인데 예를 들면은 이게 지역 혁신 거점 기관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각 부처들이 다 지역에 자기 에이전트들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중앙부처 하나마다 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하나씩. 그래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들은 지역에 이런 에이전트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결국 각 지역에 보면은 지역 사람들끼리 다 중앙정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중앙정부 부처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그 예산의 낭비라든가 비효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원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불균형이 좀 문제가 되는지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인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균형인지 서울과 나머지 지방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인지 혹은 경부 축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 내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중앙정부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시 헌법을 돌아가면은 이제 헌법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균형 발전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헌 과정에서도 이 헌법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좀 고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많은 준비들이 되어 있는데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 상황은 뭐 다 아시니까 뭐 그냥 간단히 하겠으면 저는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대한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차원의 지역 불균형도 좀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 대한 집중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분권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 분권이 되지 않으면 서울에 대한 집중 문제가 풀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분권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든 그 그림들 같은 것들이 서울이 집중이 되는 것들인데요. 서울은 수도이고 또 거대 도시고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수도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GDP의 절반 정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특히 재산소득이라든가 영업익료는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도권 문제의 핵심은 이제 서울의 문제고요. 이제 특히 권력이나 기회,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에 같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강준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과격한 표현도 쓰죠. 지방 식민지다.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로 사삼은 서울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절대로 사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셨다 그래요. 본인이 강진에 오래 가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고 정조 시대 때부터 이미 문과 급제자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들만 이렇게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세종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뭐 총리나 장관님들이 세종시에 거의 거절 못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장관님들이 하루 이상 세종시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왜 그런가? 세종시를 옮긴다고 해서 답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부도 그렇지만 민간은 더 합니다. 대기업들, 본사,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은 이게 유출 소득 지표인데 나머지는 다 유출되고 있고요. 각 지역의 소득들은 전부 서울로 들어옵니다. 경기도도 유출됩니다. 가장 많이 유출됩니다. 전부 이 소득이 서울로 들어오는. 저는 이런 구조에서 결국은 이게 이 서울에 집중된 권력들을 이게 좀 분권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 기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찬가지고 환경도 서울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이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이 질산화나 황산화 배출 분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 우리 상식하고 굉장히 어긋나는 왜냐하면 수도권은 굉장히 대기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시설, 원자력발전소 뭐 이런 거 다 지방에 있죠. 서울의 먼 거리에 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공해시설들 마찬가지고 뭐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 그래서 결국은 좀 지금 현재 우리는 저는 이게 서울, 중앙,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지방. 그래서 이게 인류, 이류, 뭐 승자와 패자, 위너와 루저 이런 구조들이 좀 지금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고 서울의 석탄화력발전소나 서울의 원자력발전소나 용산에 쌀을 배치했다면 아마 이게 다 지금하고는 다른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 같은 경우도 되게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위험시설만 들어오고 있다는 뭐 얘기들이 있고요. 청년 고용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20, 30대는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 60대는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20, 30대는 수도권으로 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거의 표면으로 보면 잘 안 드러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 지역에서는 이래서 이제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 거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특히 농촌 지역들 인구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뭐 지방 소멸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보급돼서 비슷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 재정의 위기 이대로 가면은 이제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도 문제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대부분의 상실되는 일자리는 비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나 광역도에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없어질 거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서울 혹은 광역시에 있는 일자리는 줄지 않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대체할 일자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에 있다. 이런 문제들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 주력 산업들, 조선산업, 해운산업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도시를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 경향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그 대도시의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교통망을 깔아도 이게 오히려 뭐 다 들으셨겠지만
KTX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서울로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경향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부분 마이너스적인 영향, 균형 발전이 어려운 추세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한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갈 텐데 이 살고 싶은 곳은 서울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집중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돌파구가 이 자치분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체로 일반 주민들은 이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분권을 한다고 한들 인생이 달라질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균형 발전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하면은 지역에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특히 낙후 지역일수록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자치들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고요. 경기도 대표적입니다. 균형 발전하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제 일단 반대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들은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균형 발전의 단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들이 서로 다릅니다. 전국 단위로 할 거냐, 도시 내부로 할 거냐에 따라 좀 생각들이 다른데, 특히 아시겠지만 재정 분권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서울, 대도시, 경기도인데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들은 이 재정 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이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든가 이 재정 조정제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 중앙집권이 균형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중앙집권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제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 불균형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가 대체로 훨씬 더 집중돼 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체로 전국이 고루 발전돼 있죠. 미국, 독일, 우리 안성호 선생님이 예를 드신 스위스, 이런 연방제 국가들은 대체로 그 지역이 골고루 발전돼 있습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일부 집중이 심화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 집권이 오히려 불균형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균형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 집권적 지역 발전보다는 이 지방 분권적으로 지역 발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분권이 필요하다. 단 중앙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연계할 거냐?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 지금 가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방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특히 권력, 기회,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지역 발전에 좀 촉발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연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분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트너십과 협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지역 현장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좀 양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도 분권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 사업들의 효과도 훨씬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랑 비슷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좀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이 개헌이죠. 아까 우리 이상면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개헌에 대해서 균형 발전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당이나 우리 학계나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균형 발전 조항들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은 균형 발전 조항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재정분권,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그다음에 지방혁신기관, 지특회계, 거버넌스 개혁 이런 것들이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어떻게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 수만 있다면 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된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지방으로. 심지어 대전에도 기업들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남방 한계선을 두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이 지역 혁신기관들이 지금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폭 정비해서 이걸 다 지방정부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아서 그 지역 기업을 좀 살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지방 중소기업들을 살리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이 특별행정기관들, 지금 굉장히 많은 특별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다음에 우리 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이 지역 교육입니다. 만약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서 이주하고 싶은 학교를 육성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지역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중고 교육이나 이 지방대학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킹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뭐 저는 웹툰도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지방대학은 거의 공부 못해서 지방대학 가고 가서도 희망이 없는 따라서 지금 지방대학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대학을 이렇게 둬서는 사실은 이 지역에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초중고조차도 마찬가지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교사들 지금 뭐 교사들이 가장 최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사들도 구하기 어려운 게 강원도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지역 발전이 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 초중고 교육의 문제를 지역에서 풀지 않으면 균형 발전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교육 자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추로 육성을 하고 지역 초중고들을 이 지역 정주 환경의 핵심으로 할 때만이 저는 이 균형 발전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교육 자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열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봐도 인구 10만 명의 이 콜로라도라는 볼더라는 도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쾌적한 도시,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한데 여기가 이제 도시의 편이나 시골의 쾌적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런 희망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금산군의 인구 같은 경우가 좀 느는 경우도 있고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좀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뭐 효리나 뭐 저기 강원도 양양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이주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 부분, 뭐 예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대학, 기업, 정부, 주민들의 좀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자율권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학, 기업, 정부, 주민들에게 대폭적인 자율과 책임을 주고 지역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게 하되 중앙정부는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좀 설계해주고 목표를 잡아주고 이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걱정이 우리 김진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현실 감각과 문제의식이 이게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처들이 과거 정부 것들을 그대로 표지만 바꿔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 내용과 컨텐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슬로건만 바뀌거나 표지만 바뀌지 않고 말 그대로 제대로 좀 지방 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지방자치 요 이야기할 때 항상 저희가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이 교육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시작을 할 때 지방자치제법에서 1991년에 저희가 지방교육자치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무 중에서 교육, 과학, 기술, 학위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감.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이게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말씀대로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226개 갖고 이제 현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교육은 17개 강력자치단체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할 때 현장에 가서 제가 학생들한테 퀴즈 내면은 몇 명 뽑아야 되냐? 그럼 저희가 내년에 7장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비례대표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 7번째가 교육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논의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도 문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일반자치와 중앙정부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오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조차 한 분도 교육계 인사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은 이게 지방자치발전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통합의 대상이지 이게 지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난번 제가 어떤 토론회 갔는데 저희 교육계를 보고 지방자치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계는 교육자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생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계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방자치가 근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상생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봐도 저희가 국세지방세 8대2라 그러지만은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15%는 교육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총 우리가 지출해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8대2의 조세 구조를 갖고 있어 최종 지출해 보면은 4대6인데 사실상 4대2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20%가 우리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계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게 아마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고민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국정과제 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국정과제에 76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측면에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여기서 교육자치를 강화한다. 그러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과연 이 시도교육청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예전에는 시도교육청을 중앙정부에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하고 사실 또 지방행정에서는 1995년에 주민직선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우리는 한 10년 넘게 2007년부터 직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선 2기, 3기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행정은 민선 6기를 마치고 이제 내년에 민선 7기까지 진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일찍 시작한 데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시작했던 데에서는 4기로 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3기,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자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처리 방식이 일반 행정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지방자치를 논의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지방자치 논의 자체가 광역이냐 기초냐 자치단체 이렇게 종류로 가지만은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가지고 바로 학교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게 전국에 이제 12,0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방 분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시도교육감한테 지방 분권을 했을 시 그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12,000개의 단위 학교로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이 교육 자치가 이 2개 분류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사무위양을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하고 중앙정부에서 단위 학교로 학교 자치를 위해서 이제 위임하는 범위. 이 두 가지가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이 논의를 갖다가 그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교육부 훈령으로 그 지방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무위양이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도교육청에 필요해서 진행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요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준비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없는데 사무만 자꾸 주다 보니까 이 사무가 이제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무가 사실 이 지방 그 교육자치제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교원의 신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생님을 그 국가직으로 구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멈춘 이유는 선생님의 임용을 시도교육감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시도교육감이 그 교사를 채용하고 나서 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순환 전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뭐 어떤 지역은 그 학생 수가 많고 적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설도 국가가 짓고 교육 과정도 국가가 짜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구해놨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선생님을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역에 대한 충성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선생님의 책무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년 주기로 이 순환정보를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이 교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이양의 주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이제 사무가 지방 통권이 강화되었을 때 시도지사하고 시도교육감 간의 그 역학관계입니다. 현재상으로는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별도 기관을 설해가지고 이게 이제 양자가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재정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한 70%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저희가 교부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시도세 전입금을 가지고 한 15% 정도 차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한 의존율이 거의 75에서 80 사이에 왔다 갔다. 아니 80에서 85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그 한 개의 구역에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허용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 경기도 교육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 교육이 그 조세 징수권이 없습니다. 조세 징수권이 없고 뭐 조세를 갖다가 이렇게 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하지만은 그다음에 조례주의까지 가신다 그래도 지방에서 조세를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입을 하게 될 텐데 시도 교육청으로 요 전입에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몇 번 좀 사고를 겪어가지고요. 첫 번째 사고는 경기도 같이 이렇게 신도시 개발 지역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부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이미 도시는 완성이 됐고 학교는 지어졌지 않아.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법령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못 건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 그러면은 네가 사정이 형편이 되면은 그에서 맞춰서 그래서 뭐 10개년 분할 상환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법에서 주라고 되어 있어도 안 줘도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양쪽 기관이. 근데 이제 유일하게 받는 쪽이 이제 이 경기도 교육청이다 보니까 앓는 소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누리과정에서 누리과정이 크게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갈등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의무지출 경비로 넣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게 뭐 시행령 공화국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지방의 그 조세에 관련돼서 지방세 뭐 조례주의도 가는 거는 결국은 시행령하고 시행령이라든지 이걸 거의 자치입법권에서 같은 측면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냐 그러면은 집행하는 쪽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뭐냐 그러면은 이게 누리과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유치원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을 위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시군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리과정에 재정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지원하냐 그러면은 경기도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청에서 여기 경기도 교육청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비용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 관리는 이제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다가 누리과정을 도교육청에서 전부 전액 책임을 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양쪽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누리과정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받아서 시군을 거쳐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전달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경상남도에서 또 이제 경상남도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돈을 못 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왜 지방에 자꾸 전가를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 당시에 그 홍준표 지사가 원래 우리가 그러면 지방세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어린이집만큼을 떼고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조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고 그 시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 법령에서 받거나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 지사가 상계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내가 너한테 200원 줘야 되는데 200원 주고 나서 네가 나한테 30원을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지원하라고 받아야 되니까 내가 30원 줄 거를 떼고 170원만 넘기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이제 전쟁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도세 전입금이라든지 요런 데 대해서 법령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장을 받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갈등 관계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시도교육감하고 시도지사가 원체 그런 갈등으로 왜냐면 서울시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가지고 당시에 서울시장이 사퇴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 급식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공동등록제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 지난 정부까지 추진되었던 이런 러닝메이트라든지 공동등록제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계에서는 뭐 시도 교육감 선거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도 5회 속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지방 분권이 이렇게 강화된다 그랬을 때 지금도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광역시도의 교육감 간의 이런 권한에 관한 갈등이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이런 그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정말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 분권에서 이 교육 분권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하고 시도교육감 간의 권한의 재배분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도교육감 간의 권한 재배분 요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하고 학교 간의 이제 권한에 대한 이양.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원칙이 이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군구가 먼저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못하는 것은 광역으로 가고 광역이 못하는 것은 국가로 가고 그래서 지방에서 기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처리하게 한다. 근데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은 없는 거거든요. 광역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인데 학교의 권한과 역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분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일반 지방 분권에서 좀 결이 다른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근데 이 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지방 분권 촉진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꼭 그 문구를 지방자치, 중앙정부는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특별법에 그 문구는 있고 일반법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이 다 분리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분권에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거의 사문화된 문구가 아니고 이 문구를 가지고 지발위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의 연계 협력과 통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걸 계속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지발위에서도 통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분리 독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회에서 이제 다 학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게 일선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고민을 좀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크게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가연 지방 분권을 확대했을 때 국가직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근데 이제 여기에 갖고 되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순환 정보를 통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그 측면하고 지역의 책무성을 묻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준충 중에 있고요. 큰 방향에 보게 되면 이제 교육은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교육회의나 결국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 방향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방분권이라든지 헌법 개정 여기 관련돼서도 저희 교육계에서도 헌법 31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제가 다음 주에 토론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31조의 어떤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지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 속에서 이 사무위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자치단체의 지금 수준이 종류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성 체계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있는 재정분권 시스템이 서로 달라가지고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원고에서 지방까지 이런 사무위항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원고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발표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수 원장님하고 우리 하봉은 교수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안성호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 발제자가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장감 있는 그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토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다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강현수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크게 동의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하봉원 교수님 아까 우리 저 특별법하고 통합 논의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그의 포지션은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 계시니까 이제 직접민주주의나 불충성의 문제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방자치제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1.0이다. 그리고 그 제도의 틀 속에서 사실상 참여정부 때 지금 말씀해주신 강현수 원장님 말씀해주신 그걸 컴프레hen시브하게 아주 그 전체적으로 다뤘었습니다. 문제점도 똑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수도권 이전하는 문제, 혁신도시 설치하는 문제는 풀어나갔고요. 그런데 지금 그 수준에서는 되지 않는 그 역치가 굉장히 높은, 디피컬티가 높은 영역들이 많은데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적이나 민주주의나 경제나 더 제도적인 제2도약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재추진했듯이 이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저는 지방자치 2.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담론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이 논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활성화되면은 지방의 일자리가 해소된다는 말씀 아주 저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징을 갖다가 한번 모아볼까 했고 지방으로 이양해보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양하기도 어렵고 도 단위에서 그걸 좀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각 그 특행 기관별로 그 직무는 비슷비슷한데 법적 근거가 다 나와서 법 다 고쳐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예산의 창구가 다 들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서 도 단위 살 수 있었던 게 just one roof밖에 못했습니다. 그 공간상으로 묶어서 그냥 한목의 일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데 이제 감히 얘기를 하면 헌법에다가 자치권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면 법의 문제가 큰 틀에서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이.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헌법, 그다음에 균형발전 자치분권 논의를 했었고 특별하게 이렇게 투치형으로 가고 있는 교육자치가 아마 그 논의된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그 설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감히 그러면 지방자치 2.0은 뭐 3.0은 없느냐? 있지요. 그 3.0을 실현하는 데가 독일입니다. 이거 1.0, 2.0, 3.0은 제가 붙인 겁니다. 어디 안 나온 거. 3.0이 뭐냐면 독일 서독이 11개 그 우리로 치면 프라빈스였고 이제 나중에 통일하면서 5개 프라빈스를 했었는데 거기가 연방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군구 단위 개마인드 수준에서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서 개마인드 수준에서 이제 동독을 소위 공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떠난 민간 협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햇볕 정책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빨리 무너졌고 그 다음에 거기를 5개로 연방 5개 프라빈스로 해서 16개로 엮어놓으니까 나라의 체제가 훨씬 더 빨리 이 코스트가 좀 줄고 빨리 통합을 됐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연방제 수준인데 나중에는 또 3.0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 균형 발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당연히 같이 가야죠. 자치분권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 재정분권인데 재정분권의 그 반전은 뭐냐면 지방 재정으로 확충을 시키되 균형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난리가 납니다. 디멘션은 물론 보세요. 도 단위에서도 나눠 먹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구시군 단위에서도 그래야 되죠. 세 번째로는 도 단위와 시군 단위의 균형 장치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는 같이 간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인식의 문제에서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의 설계를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치면 저는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만 예컨대 이런 거죠. 같은 도에서도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경기도만 보십시오. 심지어 다른 도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에어리가 넓은 시군 단위에서도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은 제도와 법의 문제에서 인식의 문제로 가서 그걸 우리나라 발전의 툴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문제 이제 그 하봉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우선 그 긍정해야 될 게 제가 와보니까 특별법이 지난 정부 때 좀 개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0개 과제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설정된 배경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출범하는 정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치고 지금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이거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교육에 민주주의를 붙여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치는 뭘 뜻합니까? 각자는 디퍼런트하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디퍼런트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치를 해봤자 이익이 없는 거죠. 디퍼런트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고 비교 우위를 특화 발전시켰을 때 그걸 합했을 때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패러다임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냥 그 지난 논의라고 치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예컨대 과학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생겼듯이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 국가교육회의가 생겨서 오늘 또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원장도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반이 주체는 아니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가 이제 뭐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러 갔는데 아마 그 정책 구상은 교육회의에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 교수님 이하 그 시민사회단체는 그쪽 부분에서 일단 논의가 구체화되고 저희가 지금 교육자치하고 같이 논의되는 부분은 사무이양 부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무이양 부분은 그동안에도 해왔고 여기서 지적한 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됐고 안 된 부분은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서 한목에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할 생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주 그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신분의 문제,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경남도를 예를 들어가면서 집행주체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 문제의 매듭들이 여러 개 지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안성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일반 자치를 옹호하는 분들은 교육자치를 그쪽으로 흡수해야 교육에도 더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연방제 수준이라는 표현은 결국 보충성의 원리라고 보고 지금까지 시도 단위의 디멘션으로 이제 교육자치를 했다고 하면 그 틀에서 보면 시군구까지 가야 된다는 논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고 교육회의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 틀과 같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제도 설계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사회 활성화의 측면에서 이 분권과 개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제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도적인 노력과 별개로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 측면에서는 상생발전이나 아니면 저 분권을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개헌에서 이 주민자치를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예컨대 마을 공동체 운동들을 이제 서울에서 많이 했었고 지역에서 많이 했었는데 마을 공동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추천한 봉사정책이나 이런 걸 갖고 주민들의 편의와 공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스스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를 하고 있고 스스로 그리고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지역사회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 발자에서 특히 강현수 원장님 발자에서 나왔지만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같은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행정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조직들이나 주민 조직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사실 지역으로 가면 대단히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지역이 이제 없어지느냐 마느냐의 위기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또 쉽게 지치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자산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의 주민자치라는 거는 지금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이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죠.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주민자치 조직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 시범사업들에서 이렇게 지원들을 하는데 그런 지원들은 그냥 기존의 시민단체나 공익단체들에게 보조금 일부 주는 정도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관에서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조직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민조직들을 만들지만 그것은 제도화된 그런 주민조직들의 면면들을 보면 대단히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만든 조직들이지 그게 그 주민들이 그 일을 계속 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영국에서 최근에 무슨 지역공동체 자산화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조직을 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익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지역을 갖다가 살리고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나 재원들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비영리 시장에서 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서 그냥 먹고 사는 행태를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거거든요.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이렇게 비영리 섹터를 창업한다거나 비영리 섹터에 대한 기부문화 시장들이 발달하거나 사회적 금융시장들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좀 탈피하고자 사실은 자산화 같은 것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주민자치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는 관 사이드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일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사적단체에 불과합니다. 그 주민들이 모여서 행정적인 목적, 자기네들과 일치하는 목적이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유유자산들이 점점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유유자산들이 지역에 넘쳐나고 있죠. 사적 자산들로는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고 공적 자산들도 폐교라든가 아니면 유휴 공공시설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자산들을 주민조직이 관리해야 된다, 마을기업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기업의 실체는 보면 주민조직들의 실체는 그것은 그냥 사적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고요. 사적 결사체고요. 그분들에게 유휴 공유자산이라도 하나 빌려주려고 치면은 다행히 폐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경우에 특정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당연히 붙죠. 그냥 사적 단체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점차 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 이 행정 서비스의 대체 수요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 풀뿌리 자치의
근간으로서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작 법적으로는 이것이 공공성을 띈 단체인지 공익성을 지닌 주민 대표성을 지닌 모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만들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고 뭐를 만들던 간에 법을 하나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의 공익성이나 주민 대표성을 하나 인정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받아야 사실은 하다못해 유효 공유자산이라도 좀 이용해서 지역 활성화, 지역 재생이라도 좀 할 텐데 그런 것들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의 법적 기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은 주민자치회를 물론 정부기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준정부기관 내지는 공공성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익성에 대한 이런 헌법상의 조항이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이 지역 앵커기관이 돼서 그 밑에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발전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발전하고 이럴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사실은 저는 작품의 문제는 확실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까지 이제 경험한 상태라고 보고요. 행정 서비스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면 더더욱 지역의 역량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역량이라는 것이 그냥 대기업이나 무슨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냥 풀뿌리 시민들이나 그냥 풀뿌리 지역 주민들이 결국 자기네들은 그냥 보잘것 없지만 모여서 했더니 좀 뭔가 시너지가 난다 이런 자신감도 좀 가지면서 이러면서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하기에는 지금 제도 여건이 지금 너무나 사실은 열악한 형편이라 일각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일각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만들자, 일각에서는 주민자치법을 만들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들은 저는 대단히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 법안 제정하는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 다 제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공익성을 좀 인정받고 하다못해 법인격까지 어떻게 되느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적어도 헌법에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표현을 넣는다면 그 밑에 실제로 주민자치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좀 넣어서 나중에 주민조직들을 기업체들은 대단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대접을 받고 있지만 주민자치나 시민조직들은 전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님이랑 강원수 원장님, 하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인재 단장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 교육 자치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금 하문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상당 부분 교수님께서 또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나왔었던 내용 그것에 대해서 제 정리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육 자치제 통합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통합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잘 안심이 되는데요. 그 교육계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통합을 일원화를 찬성하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2013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지만 하위 단위의 그 기초 단위까지 교육 자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향도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교육 자치를 이원화하자는 논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개헌에서 국민 기본권이 다시 논의가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좀 그 부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번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기조가 교육의 공공성 확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에 분명히 명시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그 문제 안에서 생기고 있는 갈등이 상당 부분 헌법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가치 갈등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좀 더 교육의 어떤 방향, 교육의 공공성 추구에 대해서 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그 현재 우리 일반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013년 6.4 지방선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한국갤럽이라는 기관에서 2013년 이제 9월과 2014년 10월 이제 연달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60% 이상의 국민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셨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매년 그 교육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직선제 폐지에 관해서 문항을 그때부터 추가를 했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집 85쪽 보시면은 꾸준히 50% 정도의 국민들은 이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이제 연계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하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 없는 이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도 전 정부에서 이제 촉발이 되었던 건데요. 현재의 트렌드는 이제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세부적으로는 이제 지역 교육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더 중요하고 이 문제는 이제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치라는 일반 자치가 협력적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교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와서 제가 그거 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그 교원을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 지역자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하범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을 알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해당 지역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 그런 이해가 부족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서 지역의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게 맞는데 교원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대학 자체,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양성한 과정 자체가 이미 국립대에서 국가가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성, 그다음에 선발, 그다음에 승진 혹은 뭐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전체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자치분권과 지역탕생 분권만이 살 길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